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CS와 젠슨 황 효과가 확실히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CS 연설에 나선 젠슨 황, 특유의 거침없는 언변, 자신감으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확신을 또 심어준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여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까지 그가 제시한 화두,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간밤 미장을 뜨겁게 달군 장본인은 젠슨 황이었습니다. C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젠슨 황의 효과가 적지 않구나, 여전히 시장을 뒤흔들 만한 영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죠. 많은 화두들을 제시했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네. 뭐가 제일 귀에 들어왔습니까? 일단은 엔비디아를 제가 볼 땐 당분간 따라갈 회사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블랙웰이 잘 팔리는 상황에서도 차세대 칩을 좀 빠르게 공개했다는 부분들, 여기에 또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과 함께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를 쏟아내면서 결국 AI로서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대부분 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확장에 대한 영역까지 다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후에 지금 뭐 AMD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제가 볼 때는 CEO들의 어떻게 보면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젠슨 황 CEO의 어떤 연설에만 지금 기억에 남을 뿐 다른 CEO들의 연설에 좀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엔비디아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어떻게 보면 지금 AI의 어떤 뭐 추론부터 시작해서 학습부터 넘어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지위를 확고하게 굳히는 좀 그런 어떤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젠슨 황의 연설은 시장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비전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벤처 협업하는 것도 협업하는 거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드디어 내놨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GPU라는 칩에서 머물지 않고 본격적으로 물리적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네. 이 비전과 야심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칩 경쟁은 끝났다. 저는 확실하게 AI 인프라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칩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칩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와 이런 여러 가지 광통신 장비와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말씀 주신 이제 자율주행 AI 플랫폼 알파마요가 확실한 이제 그 베라 루빈 플랫폼과 더불어서 네. 피지컬 AI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첫 시초라고 보고 있고요. 그 6종의 그 신규 칩으로 구성된 베라 루빈과 이 알파마요 칩의 확장성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예상되는 거는 AI 시스템 전쟁에서 네트워크, 공급망, 소프트웨어까지 처음으로 AI 시스템을 이제 차세대 칩보다는 AI 시스템, 연산 성능 경쟁을 뛰어넘는 AI 시스템 전쟁에 대한 걸 처음 그 기조연설에서 밝힌 점이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 역시도 어제 그 차세대 스케일 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그 AI 인프라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차세대 A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HBM4를 최초 사용자라고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일종의 경쟁 구도를 메모리 단계부터 벌려놓겠다. 그러니까 타 AI 업체들, 소위 말하는 그 주문형 반도체 업체가 되겠죠. 아식 업체들 당분간 HBM4 사용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일종의 어떤 선전포고 같은 거를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CS2016에서 밝혀진 거는
상대적으로 역시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그 앞단의 칩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수혜를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그 젠슨 황 연설과 소개한 여러 플랫폼들, 비전들에 대한 평가를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알파마요도 얘기했고 피지컬 AI도 얘기했어요. 이게 이 엔비디아에 대한 멀티플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윤여미 이사님.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면 결국 이제 GPU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GPU에 대한 성능을 레벨업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저는 이제 CES 지금 2020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 이제 GPU에 대한 어떤 레벨업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활용 범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체크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알파마요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진출하게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또 피지컬 AI 같은 부분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 중인 차량에서의 어떤 제가 수직화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어떤 피지컬 AI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좀 수평적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모든 회사에게 어느 회사에게 다 이제 어쨌든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CS 2016을 통해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모멘텀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느새부턴가 좀 재미없어졌다. 라는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확실히 이제 젠슨 황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계속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주가를 꿈틀꿈틀하게 투자자들을 계속 뭔가 흥분이 가라앉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엔비디아의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거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계속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그 구글이 지금 구글의 TPU가 여러 가지 경쟁을 하면서 어떤 그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알파마요 같은 경우는 레벨 4 자율주행인데 그 레벨 4 자율주행 하는 그 방식 엔드 투 엔드 방식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AI 모델 툴하고 그러니까 그루트하고 이제 제슨토르라는 플랫폼이 사실은 초입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에서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완성 이제 벤츠를 스타트로 벤츠에서 절대 끝나진 않겠죠. 벤츠는 뭐 일종의 테스트하는 단계일 것 같고 미국에서 AI 기반 자율주행을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그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 알파마요와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일종의 오픈 소스로 이 플랫폼을 상당히 제공하면 이 플랫폼의 확장성은 상당히 엔비디아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급격하게 어제 반응해서 보여줬듯이 자율주행차 시행 내 경쟁 심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뺏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오픈 소스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율주행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아주 폐쇄적인 방식을 했는데 이 폐쇄적인 방식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는 생태계, 자율주행 AI라는 생태계의 확장성이나 유연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개방형 방식을 다수의 완성차나 또는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초기 도입 진입 장벽을 급격하게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푸는 전략으로 엔비디아가 하는 걸 봤을 때 속도나 확장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테슬라보다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밸류에이션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젠슨 황이 또 들썩이게 만든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입니다. 더 많은 팹이 필요하답니다. 공장 더 져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걸 이제 드러내니까 이제 또 한번 그렇지 않아도 달아올랐는데 더 들썩거리기만. 마이크론이 또 10%,
네. 급등했고요. 이건 한국에도 그 영향이 닿았죠. 뭐 어제 같은 거 하이닉스가 아주 그냥 가파르게 올랐고, 사실 이제 베라루빈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메모리 시황이 지금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젠슨항이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이 메모리 3사가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50일 신고가 경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들, 일단 주가에 녹아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젠슨항 CEO의 얘기를 좀 가만히 들어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하드웨어에서 전반적으로 구조에 대한 어떤 재설계, 구조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재설계가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 계층으로서 HBM이든지 메모리, 그다음에 SSD,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라든지 낸드 업체들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제는 좀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는 좀 그런 어떤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선 적극적인 프라이싱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결국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샌디스크, 또 웨스턴 디지털, 뭐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 더 가팔랐단 말이죠. 이거는 김준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그 샌디스크하고 그 부분은 원래 기존 레거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네. 최소 2년 이상 정체된 부분이 있고, 가격 역시도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뭐 YOY 기준으로 낸드만 말씀드려요. 낸드만 지금 뭐 낸드 업체니까 대표적으로 샌디스크나 하이닉스의 자회사로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낸드 관련된 가격 상승률이 올해 이미 여기서 업사이드가 25년도 연말까지 거의 30-40% 상승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40% 가까이, 40에서 진짜 많이 보는 데는 50%까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일종의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부활,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또 레거시 반도체가 디램과 낸드가 모두 디램과 낸드를 생산하고 싶어도 HBM 때문에 자연감산분이 있거든요. 그 자연감산분에 따른 공급의 축소,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서 공급에 대한 자연감산분도 제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확인해봐도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그 HBM 때문에 감산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마이크론이나 다른 그 샌디스크 같은 업체들도 얼추 최소한 2자릿수 이상의 감산분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단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PC나 휴대폰 쪽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샌디스크 역시도 이 낸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는 있지만, 저장 장치라는 부각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조금은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AI 시장 관련돼서 그 엔비디아 그 베라루빈용 관련돼서 사실 제일 앞으로 커질 것으로 부각되는 거, 오히려 일부 액체 냉각 업체가 주가는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 슈퍼마이크로 같은 데는 이 엔비디아의 핵심 베라루빈 양산 들어갔다고 해서 오히려 주가는 인프라나 스토리지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라루빈으로 플랫폼 자체가 최적화되면 마치 액체 냉각이라든지 이런 냉각 관련된 시스템이 줄어들 것처럼 단편적인 부분만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이런 빌딩 블록 솔루션, 그리고 액체 냉각 기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차세대 액체 냉각 AI 인프라는 요번에 오히려 더 이게 증폭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액체 냉각 시스템이 훨씬 더 가장 그 최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두를 제가 뭘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봇입니다. 로봇. 자, 로봇도 이번 CES의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개했죠. 젠슨항 옆에도 또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 피지컬 AI를 상징하는 여러 것 중에 이제 로봇이 지금 가장 뽐나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자, 로봇이 올해 증시에 어떤 영향, 어떤 화두가 될 것인가,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인가 되게 궁금합니다. 약간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직 실적이 받쳐주지는 않지만 어느덧 가까이 손에 잡히는 미래가 돼버린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양산 체제, 양산 계획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올해 증시에서 로봇 테마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념 이사님.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이 CS2026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테마로서 움직였던 것이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느덧 제가 볼 땐 올해 좀 시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는 사실 아직까지 좀 침투에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좀 보도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뭐 한 25% 정도 좀 대체가 되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자, 특히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공장을 가진 쪽에서 봤을 때는 이 휴머노이드에 제가 볼 때 도입률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연찮게도 고용 지표와도 좀 상당히 마치 결이 닿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이제 챗 GPT가 좀 발견됐던 그 이후로부터 이런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살짝 좀 요동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휴머노이드의 가속화가 된다는 건 결국 이제 고용이 없는 성장으로서 갈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으로 가다라는 전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해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로 아직까지는 나오긴 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와 계속 좀 연관이 돼서 로봇 섹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올해 제가 볼 때는 좀 큰 어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임팩트는 어떻게 우리 김준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젠스랑 CEO가 저 CES 2021에서 로봇이 생기면 오히려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이민자들 내쫓고 엄청나게, 사실 미국도 양질의 인력, 그러니까 뭐 물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그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인력의 수급이 굉장히 엄청난 고연봉을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그 소위 말하는 로봇이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블루칼라 쪽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젠스랑은 인류 전체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로봇이 생겨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제조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하기 꺼려하는 일을 더 많은 AI 이민자, 즉 로보틱스가 경제를 살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물론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사실 옵티머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2년 안에 100만 대 연간 양산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피겨웨이가 약 2년에서 3년 반 만에 연 10만 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7년까지 연 3만 대, 나머지 중국의 유니트리도 다 연간 1만 대 이상의 그 양산 체제를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와 그루트가 오픈 소스로 풀리면 이 휴머노이드의 양산의 확장성은 훨씬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공포가 다시 살아났다. 트럼프가 다음에 무슨 짓을,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포 사진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중국을 향한 경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증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좌충우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라는, 이제 이게 이 리스크라는 거 아니에요. 올해 심상치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4월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사랑했던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압박을 하는 멘트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심도 드러내고 있고 말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리스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지난주 주말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9일 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또 주목도가 좀 대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트럼프 행정부 또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결집에 대한 호소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건 관세와 관련된 판결,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제가 볼 때는 일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석유 기업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중지를 좀 갖고 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금요일날 죄송합니다, 판결과 관련된 부분들, 중간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어쨌든 행정부를 상당히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여미 이사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마이크로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닙니다. 마이크로칩입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칩에 대해 픽하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칩 시장이 워낙 지금 뜨겁긴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은데 좀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니까 조금 새로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칩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비메모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제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샌디스크, 또 웨스턴 디지털, 타 또, 메모리는? 네, 마이크로칩 같은 사실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저는 섹터 전반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근데 낙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연휴김에도 불구하고 12월 분기 상당히 주문 활동이 강력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잠정 실적에서 드러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를 하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월 5일 날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업황에 대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가이던스도 올라간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후발주들마저도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샌디스크 같은 좀 급등했던 종목들을 따라갈 수 있는 후발주자로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너무 메모리만 심취돼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로칩 같은 좀 특수 영역의 비메모리도 하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금 캐파는 작지만 그 영역에서 나름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M7에 집중됐던 이 수급이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얘기합니다만 주가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엔비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뭐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도 그러한 수급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어떤 후발주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내년의 가이던스를 대폭 상승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자리도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후발주자로 봐도 좀 손색이 없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닙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김지훈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까요? 오늘 흥미로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게 이제 인공위성 사업을 하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네. 곳인데, 이게 최근에 성공 사례도 성공적 발사 네네. 또 했었고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네. 결국은 스페이스 X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스페이스에 돈을 버는 아마 핵심 캐시카우는 아마 스타쉽 프로젝트를 통한 인공위성일 텐데요. 네. 인공위성은 스페이스 X는 이제 아직 상장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빠르면 뭐 7월에서 8월 중에 구체적인 일정 나온다 할 정도로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그렇죠.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죠 이제. 2,200조까지 얘기 나오니까 네. 아직 그 모멘텀이 최소한 뭐 6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 거고, 뭐 더 길어지면 더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유일하게 상장된 업체로 이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통신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플래닛 랩스 쪽 말씀드렸는데, 그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 텐베거 같거든요. 전기차 텐베거 같고,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텐베거로 가는 과정 중에 있고, 벌써 이 위성통신 관련된 업체는 이미 국내에 있는 개별주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는데 상당히 펀더멘탈이 탄탄하다. 혁신적으로 우주 기반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쓴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업체인데요. 휴대폰으로 직접 별도의 특수 장비 없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스페이스 X조차도 별도의 이 통신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특수 장비 없이 유일하게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돼서 차세대
이 블루버드라는 위성이 성공적으로 7월달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블루버드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차세대 블록2가 자체 제작한 역대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693평방미터인데요. 이게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위성 자체가 우주에 있는 셀타워 역할도 하면서 일반 스마트폰을 곧바로 위성통신 서비스를 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요구하고 있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 역시도 기존에 갖고 있던 얘네가 원버전, 블록 원버전보다 데이터가 최대 10배 이상의 대역폭, 광대역폭을 제공하면서 속도 역시도 120mbps로 역대급 가장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5억 5천만 달러 그 스펙트럼 이제 그 주파수 대역대죠. 그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상당히 탑티어급인 그러니까 인마셋이라는 회사가 있고 리가도라는 회사가 있는데 리가도가 파산 신청을 해서 리가도가 갖고 있는 중저 대역대 스펙트럼의 일종의 이 주파수 광역대를 얘네가 인수를 했습니다. AST가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본격적으로 리가도에 인수한 이 중저역대 스펙트럼을 80년 이상 장기간,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주파수대가 45MHz입니다. 45MHz 프리미엄 중간대어 이 스펙트럼을 장기간 확보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이제 포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리가도라는 회사가 이제 파산 신청하면서 거기서 보유한 L밴드 모바일 위성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 1670에서 1675Hz 메가헤르츠 대역을 또 추가적으로 접근 권한을 AST가 부여받았습니다. 계속 이제 주파수 대역대를 계속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또 미국 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리가도에 할당된 L밴드 주파수 기반으로 지상 기반 5G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걸 리가도가 끊어서 이걸 지금 얘네가 네. 인수하고 있고 최근에 러셀 10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 대표님을 말리지 않으면 사실 스페이스 모바일이 완전 분해될 것 같아서 조금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손짓으로 그만하시라고. 쉽게 말해서 이제 위성폰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나는 기치를 내걸고 이제 출범을 한 스타트업이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거죠.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해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성과가 나온다. 얼마 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형 통신사들과 계약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버라이즌이랑 AT&T랑 계속 다수 계약을 맺고 있는데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요. 버라이즌이나 AT&T 역시도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랑 지금 맺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가 대 국가 계약도 맺고 있고요. 개별 민간 기업, 그러니까 B2G랑 B2B의 모든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심지어 미국 내에서만 하지 않고요. 글로벌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것도 네.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루버드 위성을 수직적으로 제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뭐 AI 개발자 뭐 몇백억대, 몇천억대 그 연봉 주는 것처럼 수십억대의 연봉을 주면서 지난 6개월간 개발자 전문가, 그러니까 위성 통신 전문가 인력만 약 2,0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인력을 고용했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과 외형 성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AST 스페이스 모바일 향후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구체적으로 로드맵들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이런 분석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윤여임 이사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빌아이입니다. 모빌아이.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일단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인텔에서 분사된 지금 이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전문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텔에서 분사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운전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네.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이 또 지금 핫하게 떴으니까. 네.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는 주가 자체가 좀 무거운 상황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서 조명을 받을 때 과연 글쎄 엔비디아와 관련된 혹은 뭐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 말고 조금 더
경량화된 좀 가볍게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좀 움직임에 이 종목이 좀 부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좀 바닥을 다진 건가요, 저게? 네, 사실 작년에 사실 주가 자체가 너무 좀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글의 웨이모와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사실은 거의 주가 자체는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바닥을 어떻게 보면 많이 다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폭스바겐. 이제 2025년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3월이니까 그 이후에 특별하게 뭔가 이제 없었던 거죠. 뭐 아직은 그 3월이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네, 되는 건가요? 작년 3월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8개월,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 최근에 공개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OEM사라고 합니다만 아직 그 회사 자체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수주 자체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좀 뜨문뜨문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테슬라나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소외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IQ6H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 레이더를 융합한 모델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전작가 대비해서 뭐 이미지 신호 처리가 상당히 빠르게 되면서 풀 HD로 영상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불러일으킨 자율주행 시장에서 모빌아이의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구글 웨이모가 너무 임팩트가 큰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2인자로서 빛이 가려져 있었는데 요게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어떻게 웨이모만 있겠습니까? 근데 모빌아이 같은 곳이 언제든 다시 고개를 삐쭉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가적으로 상당히 가벼운 상태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종목 김지훈 대표님, 시에나라는 곳입니다. 저 모르겠어요. 시에나. 이게 지금 설명 나오는 거는 이제 AI 인프라 통신 장비 기업. 김지훈 대표님이 딱 좋아하는 영역의 기업인 건 알겠는데 시에나 일단 기업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광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이고요. 제가 뭐 코어웨이브도 말씀드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말씀드렸는데 코어웨이브나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그 석개미 투자자도 알게 되는데 이 시에나는 업력은 코어웨이브나 크레도 비교도 안 되는 업력, 45년의 업력인데 45년이요? 네. 굉장히 업력이 네. 오래된 업력이 회사군요. 오래됐는데 물론 집중적으로 광통신 쪽 네트워크 한 거는 대략 한 20년 중후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어웨이브랑 크레도는 석개미가 많이 투자하면서 급격하게 뜬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가까운 회사고 이 회사는 사실은 이 광통신 네트워크 쪽에서는 굉장히 짬밥이 좀 굉장히 큰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AI 시대에 관련돼서 네트워킹 인프라가 그 CES 2016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슨토르 플랫폼도 나오고 자율주행 플랫폼 나오면서 다시 한번 AI 그 인프라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추론이죠. 추론에 적용되려면 이 광 네트워킹 부품이랑 소프트웨어랑 인프라 장비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기존의 AI 학습보다 추론이나 연산 성능을 높이려면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고속 데이터가 지연 없이 끊김없이 빠르게 전송돼야 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네트워크, 광 네트워킹을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6 테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30년 동안의 광 네트워킹 기술이 총 집약된 새로운 신제품이 1.6 테라에서 기존의 800기가 바뀐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800기가에서 1.6 테라로 가면 최소한 가격 업사이드가 이 회사가 파는 광 네트워킹 장비가 30에서 40%는 일단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아마존이나 메타 쪽에서 대량 주문하고 있고 역시나 구글 그리고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협력 계획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메타랑 협력해서 지금 아웃 오브 밴드라고 일종의 관리 솔루션인데 대규모 인프라를 단순화하고 오픈형으로 최적화, 현대화한 그 시스템으로 아웃 오브 밴드 관리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신제품 같은 건데 실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막 뿌리기 시작하는 상황인 거고요. 최근에 누비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얘네가 누비스라는 회사는 고대역 폭의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코어웨이브나 크레도나 비슷한 상황인데 일종의
그 AI 워크로드 증가할 때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을 돕는 새로운 효율성, 그러니까 뭐 라우터, 스위치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도 가장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 스위치도 가장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 광 네트워킹 부품과 장비도 최신화하면서 최근에 세계 최초로 1.6 테라의 코히어런트 라우터를 미국 광통신 전시회에서 작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제품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그 무선 통신 분야에서 1세대 맞습니다. 기업이군요. 보니까 우리 통신사들도 시에나가 이제 벤더사로 들어가 있네요. 있습니다. 네. 네, 1세대 기업인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인데 최근에 $250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어요. 네. 이게 주가 탄력도 굉장히 좋네요. 네. 왜냐하면 매출 전망치나 이익 전망치가 월가 컨센을 계속 초과하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4분기에 발표한 게 매출이 20.3%, 13억 2,500만 달러, 컨센서스가 한 12억 초중반인데 훨씬 넘겼고요. 조정 주당 순위 EPS 역시도 91센트로 이건 뭐 전년 동기 54센트에 한 거의 40% 증가를 내면서 시장 예상이 한 78 정도 수준이었는데 91이 나왔으니까 뭐 EPS나 매출 모두 압도적으로 수익성 개선과 외형 성장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시에나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기장에서 발표될 지표들 꽤 많이 있네요. 윤여민 이사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네. 일단 ISM 비제조업 구매 고용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지표 관련돼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다음에 미국 노동부 졸츠 보고서 이제 보고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또 FOMC 위원 지금 보호만의 연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좀 이 경제와 관련된 특히 이제 이런 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 발표로는 뭐 주류 업체긴 합니다만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또 JS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AI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어제 10% 급등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3% 넘게 오르며 M7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아마존은 AI 비서 알렉사 플러스의 웹 버전을 출시하며 챗 GPT의 도전장을 내민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기대감에 어제 강세 마감했는데요. 월가에서 강력한 매수 추천을 내놓은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프리장에선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제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CES에서 로보택시 분야 진출을 선언하며 경쟁 심화 우려가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퀄컴입니다. CES 2016에서 마이크로소프트용 최신 PC칩을 공개한 퀄컴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용 칩 제조를 넘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프리장 주가는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으며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1% 넘게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새해에도 AI 산업 주도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른 건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AMD가 CES 2016에서 신형 GPU 인스팅트 MI455X를 공개하며 엔비디아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는 이전 모델에 비해 연산 능력이 10배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AMD는 어제 약세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수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 CFO는 미국 정부가 매우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CES 기조연설에서 최신 AI 가속기 베라루빈을 공개하고 중국 내 H200 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 원자로 기업 오클로는 어제 7% 넘게 오르며 연일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 원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 에너지부는 향후 10년간 미국 내 우라늄 농축 역량 강화를 위해 27억 달러,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오클로 주가는 227% 오르며 성장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으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쉐브론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며 어제 쉐브론이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한동안 반등 조짐을 보였지만 이내 하락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장을 흔들던 공급 과잉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오히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건할 경우 석유 생산량이 더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4% 넘게 하락한 쉐브론, 오늘 프리장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1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자, 새해 미장에서도요, AI에 대한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특히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들이 선두에서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올해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까? 그리고 올해 미증시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랜만에 모신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네. 자, 일단 요즘에 미장이 사실 우리장이 너무 뜨거워서 네. 미장이 상대적으로 안 뜨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미장에서 마이크론 필두로 한 뭐 반도체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CS 이슈도 있고요. 이 반도체에 비해서 나스닥은 또 그렇게 또 그러게요. 뜨뜻미지근 한 것 같아. 23,000선을 넘질 더 네.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좀 비교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돈 버는 대로 지금 자금들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크 중에서도 뭐 과연 어디가 돈을 되느냐 그리고 어디가 더 싸냐 가치주 성격의 또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적으로 돈 되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 돈들이 흘러가고 있다. 반면 최근까지 괜찮았던 M7들은 계속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조금이라도 뭔가 기대치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좀 처지로 좀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그 뭐랄까요 그 선택해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이나 확실히 돈 버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장하고도 관련된 데가 어디예요?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마이크론은 제가 뭐 200불대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300불대를 넘어갔고 이제 몇백 불대를 얘기하시겠습니다. 시장에서는 400불 뭐 타겟 프라이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PER이라고 선행으로 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9배밖에 안 돼요. 네. 더 좋게 봐도 될 이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을 말씀 주셨고요. 이거 본격적 질문도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갈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주식 프로그램 이긴 한데 금은이
이제 지난해에 워낙 뜨겁게 타올랐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 유동성에서 금은이 가져가는 포션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걸 주식시장에 시사를 하느냐. 그 한쪽에서는 성장중 쪽으로 막 달렸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조금 해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안전자산에 대한 뭐 수요도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씩 금이 가고 있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이 가니까 금 쪽으로 가네요. 그리고 은 쪽은 말이죠. 이런 안전자산 수요 플러스 해가지고 산업용 원자재로서의 또 수요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 들어가고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은이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데도 은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중첩돼서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보면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달러화가 자꾸 저렇게 밑으로 가는 느낌. 근데 최근에 뭐 100불 선에서 이제 97, 98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더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쪽으로 조금 가는 이런 유동성들이 좀 있겠다. 그리고 금년에 뭐 지수 보면 아까 나스닥이나 뭐 이런 것도 봤습니다만 아직 고공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인플레이션 해지나 뭐 시장에 대한 해지 이런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죠. 투자자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미장만 보면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이런 느낌은 갖지는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갑자기 폭삭 어떤 일로 주저앉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이게 어떻게 봐야 보면은 돼요?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거 보면 지금 중립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사상 최고치근처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중립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네. 빅스를 보시죠. 빅스를 보시면 이게 15도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15 근처에 오면 우리는 시장을 즐기면서 계속 시장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네. 15 밑에서 있다. 그런데 공포 탐욕 지수는 안 올라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식에서 기대 수익률이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보다 좀 낮은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명목금리라는 것도 있고 퍼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플러스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훨씬 리턴이 좋은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의심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빅스가 14, 15 여기서 있으면 저는 주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라는 게 빅스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시장이 크게 움직일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정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시장은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좀 갈 거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대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앞서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올해는 좀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마이크론도 있고 샌디스크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뭐 장비주들도 있고 뭘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제일 먼저 1순위로 꼽으라면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론이 뭐 가이던스를 올려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라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에서 또 힌트가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4분기 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뭐 기대치가 뭐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다. 심지어는 뭐 20조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마이크론이 이어받아가지고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그걸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최고의 그 테크 주식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꽂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엔비디아 뭐 이런 쪽에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연간으로 1년을 놓고 보면은 훨씬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도 많이 오르고 샌디스크 많이 오르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런 쪽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메모리 또 스토리지 이쪽이 앞으로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월드 테크들의 좀 기환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를 안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경쟁 요인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움을 좀 많이 받을 거다. 지금 PER이라는 게 선행으로 한 엔비디아가 27배 정도 오른쪽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7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S&P의 22, 23배보다는 좀 높고
나스닥이 한 32배 평균보다는 좀 낮은 이런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전망치는 좋으나 기대치들이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까 그 마이크론 그 PER 다시 보시죠. 그럼 보시면 9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샌디스크도 보시면은 뭐 17배, 18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지금 그 경쟁력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 아니겠냐 이렇게 보면서 금년에는 돈 되는 테크 이쪽으로 조금 시장이 가려고 한다.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게 이제 들어온다고 보면은 네. IPO 자금을 미리 당겨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나 뭐 이런 것도 좀 슬금슬금 내려갈 일이 있을 거고 다른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큰 메가캡들의 주식을 조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돈 되는 거 위주로만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젠슨 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CES에서. 뭐 어쨌든 시장에 아주 들썩일 만한 화두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근데 엔비디아가 다시 업스케일링이 될 수 있을까? 네.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이 미리 지금 놀라가지고 조금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주가도 미리 이렇게 내려와 있고 밸류에이션도 미리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더 내려가겠냐? 저는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이제까지는 엔비디아가 그 AI 칩의 뭐 90% 이상을 독점하는 이런 구도에서 이제는 뭐 AMD도 쫓아오고 구글도 있고 또 아마존도 지금 뭐 자체 칩 트레이닝인가요? 그거 개발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야 그럼 시장 점유율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마진도 좀 침해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AI 칩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는 뭐 이렇게 침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네.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반도체 날아가는데 우리의 전통 강호들 애플 형님 뭐 하십니까? 테슬라는 잘 가는 것 같더니 지금 엔비디아 일격을 당했어요. 알파마이오가 등장하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독점력이 깨질 거라는 우려가 반영이 됐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에 이 두 회사들의 공통적인 나쁜 요인들이 있어요. 자, 왼쪽에 테슬라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지금 슬쩍 깨고 내려가는 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애플은 좀 더 분명하게 지금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조금 그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선행 PER이 200배가 넘습니다. 상당히 넘으니까 아니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좀 안 나오는 걸 뭔가 다른 비전이나 꿈으로 투자자들 좀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죠? 239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정당화할 정도의 뭔가가 또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애플은 오른쪽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그 이동평균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인데 애플도 AI 관련되는 아이폰 이거에 대해서 이제 1월 29일인가요? 그 뭔가 이제 발표가 나올 건데 네. 그 전까지는 야 이거 뭐 나오면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뭔가 전략을 좀 세워야지 주가를 돌려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테슬라래.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지면서 트럼프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영토에 대한 야욕도 드러냈고. 그러게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제2, 제3의 베네수엘라가 또 어디가 될 거냐. 그러게요. 이란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지금 쿠바란 얘기도 있고. 또 덴마크하고 또 분쟁 또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1차적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베네수엘라에 원래 가지고 있던 메이저 정유업체들의 권리를 회복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긴 해요. 엑스모빌 그러면 이제 봐야 됐던 건데 어제는 쉐브론 뭐. 어제는 주가가 조금 밀렸죠. 엑스모빌이 그거 거기 안에도 가야나하고 그 베네수엘라를 합쳐서 공동으로 하다 보면 운영상의 효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뺏긴 자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다시 회복한다 보면 상당히 이제 자산 가치 면에서도 올라갈 거다. 다만 이 시설을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또 복구해 놓으면은 기름 이거가 상당히 오일 서플라이가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좀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염려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로서 괜찮은 이런 편에 있는 거고 왼쪽에 팔란티어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번에 각광을 또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정보전에서 팔란티어가 큰 역할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포워드 PER 우리 차트를 봤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테슬라보다 더 높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좀 그나마 봐줄만 하지만 그래도 200배 근처에 가 있어요. 여전히 상당히 고원권에 있다.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금년은 돈 되는 회사 위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